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현입니다. 네, 썸네일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일요일날 올려드리는 영상은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없어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막 썸네일을 올리는데 좀 썸네일을 제가 이게 막 바꾸고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썸네일 바꾸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좀 쉽게 찍어서 올릴 수 있게 썸네일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 오르는 거 좋긴 좋은데, 올라서 좋긴 좋은데, 왜 오르는 거야? 라는 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여기서 말했지만 롱돌입니다. 저는 강세론자고 계속 제가 시장을 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이때 앞전에 있었던 제가 캐시메이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체적으로 보시면 요때 그러니까 뭐 2개월 전에는 아직까지는 좀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다가 자, 그 다음에 유가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곡물 가격도 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은 인플레이의 정점이 찍히고 이게 시장을 좀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반기말 리밸런싱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7월 시장 여기 상승과 하락의 기로라고는 했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상승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이런 것들 다 이야기 드렸고 서머랠리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서머랠리가 나왔죠. 그 다음 여기도 뭐 FMC 회의보다는 기업 실적에 더 집중하자라고 했고 고의 스탑인데 이때도 저는 뭐 고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전이죠. 3주 전 영상에서는 8월 뭐가 됐든 서머 랠리가 됐든 뭐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어쨌든 달린다라고 했는데 실제 좀 달리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이죠.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인데 과속 방지터인데 중요한 건 감속 약간 이제 상승 속도가 좀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락은 아니다. 상승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제 예상보다도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감속이 아니죠. 그냥 가속 방지턱 그냥 빵 점프해버렸어요. 그냥 세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계속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이 롱돌이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좀 뭐지? 좀 이렇게 넓은 시각을 시장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가 취합을 해서 좀 넓은 시향을 좀 조금 더 중립적인 시선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시향만 들으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약간 약세론자 분들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그래 이것도 들었고 이것도 들어보니까 이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시장을 뭐 이렇게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면서 시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여전히 저는 상승을 한다라는 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장 상승을 한다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을 상승으로 보는구나 라고 그거를 캐치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걸 가시고 나서 약세론자 이야기도 또 들어보시고 뭐 그렇게 해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캐시메이커는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원래 연말에 저희 뭐 회원 방송이나 뭐 라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라디오 이미 뭐 목돈 연구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제가 돼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이거 보면 여기 보면 SBS 제가 라디오 출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목돈 연구소로 가면 여기 보면 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요거네요. 요거 여기 이제 제가 나오는데 요게 잠깐 볼게요. 브랜드를 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지금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을 채웠다. 네. 그걸 돈 냄새를 잘 맡는 부자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은 있을 거예요. 이게 12일 전에 영상이죠. 근데 이때 제가 많이 좀 찔렀어요. 저는 왜요? 둘째 유튜브 채널을 팔았다고. 한 20억 받으면 유튜브 채널 안 할 생각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인버스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로 넣어야 돼. 예. 김은정, 손절매, 로스코 쪽
근데 벌칙이 좀 한번 라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좀 앞에 통해는 반등 나. 있는데 상승이니까 추세 상승은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거 감히 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선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X 같은 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올해 네. 이 종가가 올해 연말 종가가 나스닥 기준으로 전 전 고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선구자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네. 정말 이게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네, 여러분들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전문가 문서준의 네, 뷰죠. 저희의 뷰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표를 잠깐만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라디오에도 제가 이걸 박제를 해놨고요. 요 영상에도 제가 좀 박제를 해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는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00 정도, 나스닥은 한 15,000 정도까지는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이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자꾸 시장이 올라라는 건데요. 일단 표면적인 거는 여러분도 다들 아신 것처럼 물가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확실하게 됐는지는 몰라. 하지만 피크아웃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 방이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금 엄청 덥습니다. 땀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번들번들 거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얼굴이 전체도 좀 빨개졌죠. 예. 자, 보면 제가 이 영상을 그러니까 이 문정성 씨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인플레가 확실하게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는 특히 7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던 게 ISM 제조업 지표의 프라이스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서 뭐 레깅 효과가 이제 레깅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나서 뉴욕연은 또 쪽에서 발표됐던 물가도 또 드라마틱하게 또 떨어졌던 부분. 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실제로 CPI도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됐던 PPI 역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또 발표됐던 미시건대에서 또 발표하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률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뭐 1년 내외의 흐름은 어떻게 보냐라는 쪽은 5%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이게 그러면 절대적으로 싸냐라는 게,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피크를 찍고 꺾여 있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악재가 하나가 좀 거쳐지는구나 라는 포지션이 나오면서 일단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라는 항상 이제 6개월 또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요렇게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면 인플레가 완화가 되면 또 연준이 또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는데, 통계가, 여기 보시면 통계가 맞다면 약세장은 끝났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 표를 하나 잠깐만 볼게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세장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왔냐, 한 200일 정도가 약세장이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한 200일 정도 빠지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200일 그 빠질 때 평균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빠졌냐라는 건데 한 35.5% 정도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 베어마켓, 지금의 약세장이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죠.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건 6월 달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땡긴 건데 원래 6월 달까지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 저점 지금 올라온 거 말고 이 저점 찍은 그 시점 딱 요거를 보니까 209일 정도 거쳐서 하락을 했더라. 그리고 평균 그러니까 그때까지 떨어진 하락률은 33.7%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약세장의 평균 하락 일수와 그 다음에 평균 하락폭 수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통계가 맞다면 그러면 이거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것도 이건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게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이게 솔깃하게 하죠. 뭐냐면 자, 나스닥이 지금까지 그래 오케이 하락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불장일 때 상승장일 때는 보통 어땠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상승은 올라가는 거는 한 841일 정도 올라갔었어요.
841일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기간의 평균 상승률은 135%.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가 6월 16일이 바닥이었다면 그럼 지금부터 해서 올라가는 건 최소 800일 정도는 상승은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지금 뭐 사실 바닥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 올랐는데 야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20%인데 이거 올라가는 800일 동안 올라가는 동안 야 130% 정도는 오르더라. 그럼 아직까지 올라갈 일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통계가 맞다면, 통계가 맞다면.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모르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이 바닥권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은 좀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 이에 대한 좀 반론을 또 많이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베어마켓이 바닥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게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데 그거 아닌데 언제? 야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 때는 더 그랬는데 야 닷컴 버블 때는 급락하다가 야 20% 올랐다가 또 급락했다가 여기서 또 20% 올랐다가 여기 또 급락했다가 또 20% 올랐다가 또 급락했다가 20% 했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였어요. 그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20% 바닥 대비해서 20%가 오르고 나서 그 바닥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적은 없어요.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통계로 본다면 지금이 약세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외적인 이번에도 닷컴 버블 때와 같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환경에 시장이 이 노출돼 있었던 적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생소한 시장 환경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닷컴 버블 때를 또 연출을 재현할 수도 있어. 못한다라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은 확실하게 낮지 않나. 만약에 어쨌든 내가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쪽에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통계에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이쪽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근데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한가 그런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기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을 하나도 못 냈지만 지금의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관련 종목들은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기술적인 부분을 또 맹목적으로 따르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제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 2주 전 영상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사실상은 CTA 펀드가 주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CTA 펀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데 뭘로 하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바탕입니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추세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밑으로 시장이 쭉 빠지면 그냥 밑으로 쭉 그냥 자기도 같이 패는 거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 그럼 자기도 위로 쭉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추세가 형성되는 쪽으로 그냥 매매를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 버리면 잘 못하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은 기계적인 매매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빠지건 더 많이 오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추세가 나오면 글로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CTA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추세를 돌렸다는 거예요. 추세 전환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서머리 그러니까 7월 13일 있는 그 주에 했던 영상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4주 전 영상인가요?
그러니까 이날 제가 이제 물가 지표 7월 13일 날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선물에서 쫙 뺐어요. 급락하면 쫙 뺐고 그다음에 장일 개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나스닥은 초반에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을 다 가면서 최종적으로 돌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라고 인식되는 액티브 펀드들이 있구나. 그럼 그 물량을 잡으면서 바닥을 그러니까 추세를 조금만이라도 이게 밑으로 하방의 브레이크만 잡아주면 결국은 저 CTA 펀드 쪽에서 이제 추세가 하방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줄일 거고, 그리고 나서 돌리면 이제 CTA 펀드 쪽은 매수 쪽으로 쭉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쨌든 상승에 어찌 보면 가장 주요한 그 이유일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 CTA 펀드의 매수, 특히 요런 매수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또 환경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많이 차트로 많이 보여드렸지만,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지금 그 주요 기관들의 펀드에 그 역사적으로 지금 그 주식 비중이 적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찌 보면 약간 무혈입성이야. 지금 주식에 대한 부분의 포지션이 쫙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여기서 이제 CTA 펀드가 조그마한 물량으로 딱 들어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 올라지는 과정에서 또 이 추가적으로 밑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더 세게 하는 애들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 압박도 좀 약한 상황에서 또 들어 올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쇼커버링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쫙 치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지난주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그러니까 박빙입니다. 원래는 공화당이 압승일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뭐 트럼프가 뭐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미는 상원 의원이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다 경선을 승리해 버리면서 사실 좀 너무 이제 극우 성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그 지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게 맞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더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전에 뭔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좀 통과를 시키고 시장 돈을 좀 뿌렸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요 연금 펀드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 선거 중에 어쨌든 증시를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뭐든 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확 져버려 버리면 남은 2년 동안은 거의 램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연기금을 통해서 지금 말하기도 좋잖아요. 야 지금 저점이잖아. 야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야. 조금씩 압박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연기금을 통한 또 매수 드라이브도 좀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최근 들어서 또 자사주 매입도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기업들이 많죠. 이게 총 해보니까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 물량 역시도 엄청나게 큰 물량이죠. 이런 물량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뭔가 시장에 아주 추세를 돌릴 만한 큰 그러니까 이벤트가 생겼냐라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요인 때문에 시장이 뭔가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떨어질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건 너무 과한데 하지만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건 역시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늦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이 어쨌든 밀고 올라가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연준은 지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김치국 마시냐라는 거죠. 저도 인정합니다.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한두 달 정도 이게 괜찮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박힌 총재가 이야기했죠? 맞죠? 예,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은 한번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처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확 튀어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볼커 의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토요일에 일어나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금리 인상하고 그랬던 시점. 예,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했을 때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향은 완벽하게 다른 거지만 예전에 이건 약간 뭐 야사이긴 한데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일본이 이제 그 자산 버블이 이제 꺼질 때 왜 이 자산 버블 시장이 생겼냐면 아시는 것처럼 뭐 플라자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막 가치가 막 버블이 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풀어놓고 이걸 멈춰버렸어요. 돈을 어느 정도 풀고 멈춰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버블이 빵 터지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봤는데 그때 당시 저 일본의 통화 정책을 설계하러 조언을 하러 간 사람이 아주 젊었던 벤 버냉키였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통화 그 자문위원으로 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버냉키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이게 적당하게 돈을 풀고 멈춰버리면 완벽하게 꺾이는구나. 잘못되면 아예 돈을 안 푸니만 못하게 된다라고 보고 이거 아예 살아날 때까지 그냥 미친 듯이 뿌려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일본을 보고. 그래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나온 거고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올랐다가 딱 꺾였을 때 이제 꺾였으니까 이제 돈을 덜 풀어야 되겠다. 경기가 이거 꺾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했던 건 실수를 했던 건 70년대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연준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9월에도 50bp든 75bp든 올릴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모르죠.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월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월도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연준이 생각하는 합당한 위치 정도 뭐 그거는 대충 이제 연준 최근 들어서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그 PCE 물가 중에서도 코어 PCE 물가가 최소한 3.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이게 2%까지 내려오면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3.5 수준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멈춤의 만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일단 이런 것들이 종합해 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악재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악재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주식할 때 항상 좀 이렇게 난감한 거 있잖아. 킹 반영, 선 반영.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이 연준의 그 매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묻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75bp, 50bp 팽팽하잖아요. 박빙이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할까요? 시장에서는 이게 안 중요할걸요. 75bp를 올리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50bp냐 25bp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75bp를 올려. 그건 시장이 충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50bp는 그냥 베이스고 75bp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거의 45% 이상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5bp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놀라겠습니까? 이미 시장이 75bp는 50bp는 하겠다라고 거의 반반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너무 뭐 이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미 시장은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의 스탠스 결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잭슨 홀 미팅도 별게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지금은 이미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 스탠스가 안 바뀔 거라는 걸 시장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잭슨 홀 미팅도 별게 없을 것 같고요. 왜 자꾸만 연준의 뭐 통화 정책을 계속 자꾸만 언론에 이야기하냐면 지금의 상승을 너무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오르냐? 야, 연준이 지금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페드 피봇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연준의 그러니까 페드 피봇을 기대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이 변화되면서 수급 주체의 쉽게 말하면 생각 그 다음에 포지션이 바뀌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무슨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확확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지금 상승은 이제 떨어진다고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연준은 어차피 생각이 안 바뀌었어. 그럼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할 건데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그럼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색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상승은 연준의 생각과 상관없다. 어차피 시장은 안다니까. 어차피 올릴 거 알아.
75bp 안 멈출 거 알아요. 그 바보야? 아니 뉘앙스만 보면 알잖아요. 그게 바보나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하는 그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멍청이들이 아닌데 그걸 올리겠어요? 아니에요. 수급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여기 연준의 정책에 집중하면 실제로 시장을 제대로 꿰뚫어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건 있어요. 그럼 이제 강세장으로 완전 전환한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전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강세장을 전환하는 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가가 반등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피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통화정책과 관련 없이 어차피 맞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게 상승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변화도 생기는 거지. 상승의 명분이 없으면 수급적인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모멘텀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건 물가 지표의 피크아웃입니다. 물가의 피크아웃. 근데 만약에 이렇게 쭉 한번 꺾였다가 이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가는 아직까지 안 잡힌다. 그러면 또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 다 내려주고 다시 급락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여전히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좀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의 소비가 또 줄진 않았어. 소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살아있는 구간, 웬만큼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견디는 구간이라는 거죠. 웬만큼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가계에 쉽게 말하면 좀 체질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낮은 금리, 저금리 시대를 계속 오랫동안 살아서 좀 높은 금리가 중금리로 넘어가는 게 분명히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도의 개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금리 정도의 수준 그리고 지금 정도의 물가 반등은 충분히 소비를 완전히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비도 그렇고요.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물가를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가가 조금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금리 인상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경기가 경착륙은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업 실적이 전망치가 하향을 멈춰야 된다. 요것도 좀 보긴 봐야 돼요. 근데 기업의 실적의 증가세는 상승세는 좀 누그러질 겁니다. 누그러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향되는 게 이게 한번 쭉 갔다가 이렇게 실망막 나오고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S&P 500 주요 기업들 이제 이 실적 전망치가.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라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다 봤을 때 보면 이건 아니다. 굉장히 선방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은 좀 멈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상황을 봐야 되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벤트가 탁 터져버리면. 근데 저는 이것도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계속 이야기지만 저는 좀 롱충입니다. 롱충. 롱돌이라 보니까 시장을 좀 잠깐만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 눈에 좀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 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도 버틸까? 우크라이나는 버틸려 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전쟁 초반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이 대의를 위해서 도와준다 하지만 자국 이익에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까지 도와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6.25 때처럼 뭔가 그러니까 이념 전쟁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신냉전 시대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와는 좀 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도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상황일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나온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건데 러시아가 자꾸만 유럽한테 가스 안 수출한다고 촉촉촉 하면서 뭔가 되게 잘 된 것 같지만 그런 지금 중요한 건 러시아도 굉장히 시기도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는 유럽도 아프고
중요한 건 그 제재에 맞서서 또 제재를 하는 러시아도 서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언론 뉴스 단순히 언론 뉴스만 보고 그냥 러시아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예일대에서 나온 예일대에서 분석한 건데, 그러니까 야 러시아도 얼마 못 버텨. 지금 러시아 엄청 힘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은 해주고는 있지만 그런다 해서 돈을 많이 벌까? 굉장히 싸게 지금 어차피 나가는데, 그리고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이 소비해줬던 것만큼 중국이 수입해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것도 가격이 다운됐는데 파는 양 역시도 그러니까 예전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의 무역 수지가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괜찮아진 겁니까? 이거 보시죠. 수출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원유 수출이라 보시면 돼요.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원유 수출을 많이 하면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출은 수출이지만 이 최근 또 꺾기도 했어. 수입이 보세요. 네. 완벽하게 급격하게 꺾였죠. 이게 뭐 민간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무역 수지가 좋아진 거지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의 개인들의 지금 소비 역시도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소비 여력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매점 거래량 지수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소비가 거의 박살났다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이 뭐라 그래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민들의 실생활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뭐 루브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이전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면서 루브라 강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세요. 보시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5월 이후에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로와의 거래가 안 됩니다. 유로와의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러시아 내의 외국인들의 거래가 안 돼요. 그냥 러시아 자국에서의 매매 거래인데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만약에 열리잖아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 시장이 열리잖아요. 다 폭락각이에요. 다 폭락각. 이게 그냥 약간 지금 잘 보이는 건 착시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 러시아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제 슬슬 출구 전략을 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또 해결이 되면 또 시장은 또 상승의 모멘텀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해소가 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이건 역시도 시장이 또 그러니까 이 연말로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조금 더 호재성 뉴스가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인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밸류를 비싸냐 싸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또 치킨도 막 요즘에 나오잖아요. 이거 당당 치킨이랑 이 BBQ 이거 당당 치킨 이거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거의 한 7,000원에 팔아도 남는다 하면서 뭐 이제 BBQ가 뭐 그 프랜차이즈 너무 폭리만다 하니까 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뭐 그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당당 치킨이 그럼 쌀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는 싸지만 누구에게는 안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7,000원인데 사실 어쨌든 마트에서 미리 튀겨 놓은 건 맞잖아요. 그날 당일 튀기긴 하지만 내가 그게 어쨌든 대량으로 튀겨 놓고 그거를 기다려서 받아와서 그리고 그걸 이제 집에까지 갈 때까지 내가 손수 어쨌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또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 물론 뭐 에어프라이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또 내가 또 다시 데펴 먹어야 되는 또 수고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이거 안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나는 이제 BBQ가 2만 원을 하더라도 배달비 주더라도 나는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아. 근데 나는 당장에 지금 딱 전화만 하면 근데 알아서 내 문 앞까지 따뜻한 치킨을 갖다 주는 나는 그거를 나는 뭐 예를 들어 배달비가 포함해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주고도 나는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차라리 난 7천 원 주고 당당 치킨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밸류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밸류가 높다 낮다 그러니까 뭐 PR 기준 뭐 몇 배다가 비싸다가 어떤 사람이 비싸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기업의 환경이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 같이 전통, 그러니까 뭐 시킬리컬 업종들이 많은 시장이 아니잖아. 대체적으로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밸류가 10년 전의 밸류를 매겼던 그럼 10년 전의 기업들과 지금의 기업이 체질이 달렸는데 어떻게 그때의 잣대로 지금의 잣대를 댈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마이클 버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약세론자, 뭐 루비니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레리 서머스도 좀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최근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도 좀 약세론자 쪽으로 좀 많이 갔죠. 뭐 어쨌든 많은 약세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잖아요. 너무 비싸, 야 시장 너무 비싸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실러피 이야기할 때 실러피 이거 진짜 한물 간 건데 뭐 이거 볼 필요가 없다. 그거 봤으면 2016년 이후로 절대로 그럼 시장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2016년 이후로 싼 적이 없거든요. 실러 P로 보면.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사면 안 되는데 뭐 시장은 그만큼 그때도 계속 올랐잖아.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밸류, 그래도 어쨌든 밸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시장이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 여기 보신 것처럼 탐리라든지,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캠피셔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요즘에 제레미 시걸 형님은 약간 배신했어. 약간 배신이야. 우리 강세론자에서 약간은 옆으로 좀 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주 쪽, 그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밸류도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저점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밸류를 가지고 싸우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그는 누가 아까 말했지만 당당 치킨이 싸냐, BBQ가 싸냐,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당 치킨이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는 가치는, 그 가격은 싼 게 맞지만 누군가에는 그게 또 안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밸류를 가지고 지금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들.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주들이 그때쯤 되면 가치주가 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까. 2030년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긴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또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많은 영상을 또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도, 그다음에 시황도,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아프리카 TV에 저녁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 30분에 제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공개 방송을 또 하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때 매일매일 또 시향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때 접속하셔서 또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